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 바이스 되게 쉽지 않은 작품, 굉장히 어려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또 GV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책을 추첨으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책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포스터에 사인은 늘 하던 대로 사인 받는 장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를 보시면서 이제 되게 재밌다고 여기시는 분들, 웃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굉장히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반응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너의 영화 인수분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개봉작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개봉이 이루어져서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렇죠? 뭐 스코어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바이스고요. 네, 아담 맥케이 감독의 새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에 개봉을 했고, 사실 미국에서는 좀 개봉한 지 좀 된, 작년에 개봉한 조금 오래된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132분이었고요. 아담 맥케이 감독입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빅쇼트, 빅샷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굉장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아주 감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국가보도의 날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었는데, 그 국가보도의 날 때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빅쇼트 좀 해달라고. 빅쇼트랑 이제 비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룬 작품들 중에서는 빅쇼트가 좀 좋은 퀄리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은 원래 SNL 출신이에요. Saturday Night Live 출신입니다. 여기에 원래 시험을 보러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작가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작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여기 보고 있는 윌 페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윌 페렐이라는 사람이랑 주로 영화를 만들 때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코미디 영화들이 전부 미국식 코미디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거의 없고요.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영화입니다.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코미디 영화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널리 알려진 건 없지만, 원래 아담 맥케이 감독은 이런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같은 류의 미국식 코미디를 주로 만들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스를 보시면서도 되게 재밌는 장면들, 좀 웃음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웃으셨겠죠? 네. 그리고 이 스티브 페렐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버예요. 보면은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큰 유튜버입니다. Funny or Die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미국식 코미디입니다. 미국의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예고편이 나왔다. 그럼 그 어벤져스 예고편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뭐 타노스 얼굴에 뭐 트럼프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미국식 풍자와 코미디를 하고 있는 채널,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코미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쇼트. 이 빅쇼트는 이제 아담 맥케이 감독이 그동안 계속해서 코미디 작품, 그리고 코미디 영화, 그리고 코미디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미디에 특화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가 처음으로 그 SNL과 스티브 페렐과 결별한 후에 찍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자기가 코미디로 시작을 했어도 결국 잘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빅쇼트에서 보여주는 아주 감각적인 편집들과 이런 내용들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빅쇼트로는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미국 감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바이스. 네. 바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관객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로튼 토마토 지수라든지 이런 건 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보았더니 뭐 재밌었다, 내 취향이다, 좋았다, 혹은 지루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가 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아카데미는 바이스를 높게 평가했고, 네,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분장상을 수상했죠. 네, 분장상을 수상했고 작품상 후보에까지 오른 작품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사실 이번 아카데미가 워낙 올해 아카데미가 좀 구멍이 숭숭 뚫린, 네, 그런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8개나 노미네이트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분장상 외에 가장 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상이 굉장히 유력했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무주연상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참고로 이 화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죠. 다 같은 사람.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이런 몸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사실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사실 이번 아카데미에 올랐던 나무주연상 후보들 중에서는 저는 제일 좋았던 건 비고 모텐슨, 네, 그린북의 비고 모텐슨이 전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 다음이 크리스찬 베일, 그 다음 라미 말렉. 물론 라미 말렉도 아주 잘했어요. 네, 뭐 받은 걸 불만 삼는 건 아닌데 저는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말랐다가 배트맨 때 한 90kg 정도로 쪘다가 뺐다가, 네, 바이스 때는 정말 역대급 몸매를 찍었습니다. 물론 저거는 얼굴은 분장을 한 모습인데 근데 배는 자기 배죠. 덩치도 자기 덩치고요. 네, 그 정도로 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크리스찬 베일이 몸무게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몸무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크리스찬 베일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가끔 배우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면은 몸무게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빼는 것보다 찌는 게 어렵다. 찌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잘 찌는데 저는 찌는 게 참 쉬운데, 근데 이제 애초에 몸이 좀 마르신 분들, 체질적으로 좀 마르신 분들은 찌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먹어야 되니까,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야 되니까 이 식도라든지 기관이 다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갖고서 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크리스찬 베일은 이게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어떤 실험체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다,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좀 대단히 독특한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몸을 던지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배우. 네, 아주 이런 유형의 배우는 저도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배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맥케이 감독의 이번 작품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모습입니다. 마이클 무어는 뭐 마이클 무어 작품은 화씨 911 외에도 최근에 그 트럼프 이제 화씨 199인가? 네, 그거 나왔었죠. 네, 그런 걸 보면 알겠지만 이 마이클 무어는 정확한, 아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정확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주장을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뭐 말하자면은 분명한 어떤 미국 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아담 맥케이 같은 사람은 사실 성향을 정확하게 드러내거나 하는 건 없어도 마이클 무어 쪽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마이클 무어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클 무어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직접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딕 체니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딕 체니, 미국의 부통령을 했던 사람, 네, 부시 시대 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시대 부통령이었고, 네, 공화당 출신이고, 그리고 학력이 와이오밍 대학교로 나왔는데
네, 예일을 나왔다고 하죠. 근데 예일대에서는 졸업을 못하고 네, 와이오밍에서 졸업을 해서 이렇게 공식 프로필에는 와이오밍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린 체니, 네,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이 딕 체니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백악관과 미국 정치를 자신의 놀이터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참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살아왔던 시대들 중에서 그가 정치에 입문했던 것이 바로 리차드 닉슨 시대입니다. 닉슨 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영화 중에선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더 포스트라는 영화는 이제 닉슨 시대에 있었던 그 국방부의 그 펜타곤 문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그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대박을 친 신문이거든요. 아무튼 리차드 닉슨 시대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시대고,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여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야를 한 대통령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탄핵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야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탄핵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아시죠? 그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서 이제 민주당을 대상으로 도청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도청을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이제 지시를 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덮는 것을 조건으로 이걸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서 조건부 하야를 했고, 그리고 그의 후임은 제럴드 포드라는 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것이 리차드 닉슨을 사면시킨 겁니다. 특별 사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실은 묻혔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정말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지시를 했고 도청을 했고, 그 도청한 게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는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면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사면을 시킬 때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사면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른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부 사면을 시켜버린 겁니다. 제랄드 포드 시대죠. 그리고 딕 체니는 이 시기에 정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딕 체니가 정치에 입문했던 시기는 미국 정치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파란만장했던 시기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딕 체니가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럴드 포드 시대 때 딕 체니가 좀 높이 올라가죠. 네, 능력을 인정받았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백악관의 수석보좌관, 우리로 치면 거의 비서실장에 준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이미 젊은 나이에, 그때 37살인가 6살이에요. 그때 이미 백악관 권력의 정점의 근처까지 갔던 사람이 딕 체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유능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면서 딕 체니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고 나서는 이제 딕 체니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게 되죠. 의회로 진출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권력의 근처에서 머물게 됩니다. 지미 카터의 통치는 네,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레이건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레이건 때를 다룬 영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리뷰한 작품 중에서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메이드는 제가 이제 더 포스트는 굉장히 추천하지만 아메리칸 메이드는 추천하지는 않는 영화인데,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보시면 좀 재밌을 수 있어요. 레이건 시절 때 부통령이었던 하워드 부시, 네,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면서 그 당시 미국이 얼마나 양아치였는가, 니카라과 사건을 가지고서 미국이 어디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른다고 믿을 수 있게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걸 다룬 작품입니다. 물론 영화는 잘 못 만들었어요. 투명한테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로널드 레이건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죠. 영국의 대처리즘과 이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나오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냉전이 슬슬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제 이념 싸움도 끝이 나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딕 체니는 국방장관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딕 체니가 국방장관에 오르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걸프전입니다. 사실 저는 그게 메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걸프전과 관련된 사건들, 거기서 국방장관이었던 딕 체니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영화가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는 그 부분을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걸프전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 정보들이기 때문에, 일개 영화 감독이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거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클린턴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안 좋은 연문으로 인해서 끝이 안 좋긴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클린턴 시절이 되게 전성기였다, 미국의 전성기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로 봤을 때도 그 당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냉전에서 완전히 승리했고, 이제 소련은 붕괴했고, 러시아와의 어떤 체제 싸움은 의미가 없어졌고,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그리고 절반은 좀 제가 너무 나간 것 같지만 거의 그 정도의 위상을 보여주던 시절이 클린턴 시절이었죠. 그리고 조지 워커 부시, 문제의 부시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저도 이제 부시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이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정보를 얻는 창구가 한국의 이제 그 기자들, 그리고 한국에 번역되어 오는 그런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저 버라이어티한 사건들, 정말 미국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라고 생각됐던 그 사건들이 저는 부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시 대통령 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와서 미국 정치, 세계 정세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 그냥 다 부시가 화가 많이 났나 보다, 부시가 열받았나 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부시 뒤에 딕 체니라는 인물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우리는 몰랐죠. 미국에서는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부시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부시가 사실은 꼭두각시에 가깝다. 부시 뒤에 실제 대통령은 따로 있다. 부시는 딕 체니가 하는 말을 그냥 계속 받아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의 평가, 최근의 평가는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딕 체니를 그나마 제어한 것이 부시였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의 그 태도랑은 전혀 다른 거죠. 영화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부시는 그냥 망난이죠. 그냥 멍청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그냥 앉아갖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바보 하나 앉혀놓고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요즘 나오는 평가는 부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딕 체니가 너무 과격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그거를 그래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모로 보면은 부시는 참 재밌는 대통령이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시대를 맞이를 했었죠. 오바마는 어떻게 보면 딕 체니의 실패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딕 체니로 대표되는 신보수, 네오콘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오바마가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딕 체니가 가장 원치 않았던 인물이 대통령이 된 셈이었죠. 딕 체니가 많이 아프죠. 영화 내내 보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읽은 기사가 분명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딕 체니의 와병설이 그야말로 그냥 설에 불과하다, 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와병설을 내놓은 거지 실제로는 아프지 않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음모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음모론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면, 딕 체니가
부시 정권 말기만 해도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실제로 뭐 수술도 했다 그러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서 공식 활동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서 정권 바꾸자마자 TV에 나와서 오바마 욕을 했어요. 멀쩡한 모습으로 토크쇼에 나와서 오바마를 욕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아팠던 게 맞나. 그 후로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고 올해 우리나라에도 오셨습니다. 딕 체니. 네, 오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북한 문제로 왔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예측하시겠지만 네, 굉장히 그 신보수에 걸맞는 말을 이렇게 많이 내뱉고 이제 비핵화나 이런 요즘의 시대의 흐름에 전혀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우려를 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 시대죠. 네, 지금은. 지금 오바마를 넘어서 트럼프 시대. 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트럼프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죠. 트럼프는 딕 체니랑도 안 친해요. 신보수랑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신보수들과 엄청 싫어합니다. 딕 체니랑 신보수가 다 싫어하고 트럼프도 신보수를 싫어하죠. 민주당을 좋아하냐? 민주당은 더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냥 독불장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죠. 뭐 어떻게 요즘 미국 사회가 잘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이 트럼프 정권도 끝나고 나면 마이클 무어라든지 아담 맥케이가 지금 뭐 집권 중인데도 마이클 무어는 영화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영화들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미국 대통령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리처드 닉슨부터 네, 린든 B 존슨 이후죠. 리처드 닉슨부터 쭉 미국 대통령을 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영화화되지 않거나 영화화되지 않을 예정인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들이에요. 닉슨을 주제로 한 영화, 그다음 레이건을 나쁜 놈으로 그린 영화, 그런 작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리뷰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바이스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시도를 비슷하게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치를 영화로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갖고서 그 이념에 맞게 상황을 해석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펼치려는 영화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요즘 보면 뭐 인터넷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정치색을 띠고 나와도 갑론을박이 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런 용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그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딕 체니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수주의, 네오콘이라는 거죠. 네, 신보수주의는 이제 기존의 보수들과는 전혀 다른 이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보수는 뭐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기존의 보수들이 어떤 미국적 가치가 중요하다. 우리의 미국적 가치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의 수정헌법은 아름다우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친다면 신보수는 우리 미국의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른 나라들도 해야 한다라는 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한 입장이죠. 우리의 민주주의는 너무 훌륭하고 미국적 가치는 위대하기 때문에 이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로 퍼뜨려서 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어떤 미국적인 혜택을 보고 미국의 시혜를 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미국식 민주주의를 누리는 세상으로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보수는 보수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어떤 근본적인 신념 같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는 강한 믿음, 강한 신념 하에 그거를 퍼뜨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바로 신보수죠. 그래서 이게 미국 공화당 내 보수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와 전혀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트럼프는 그 신보수나 보수와는 좀 맞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이 믿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신념과 진실과
트럼프가 나아가려는 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신보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시 정권 때는 신보수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영화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신보수와 트럼프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영화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재밌습니다. 앞부분은 정말 재밌지 않았나요? 앞부분에서 저는 딕 첸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인물이 이렇게 백악관에서 권력을 얻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을 그리는 것 같은 영화처럼 보여서 굉장히 재미있게 신나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결국 딕 체니의 이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신보수의 심장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딕 체니야말로 신보수의 보스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그의 이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에서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게 그 아담 맥케이 감독의 어떤 하나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보수의 심장을 보라는 거죠. 그의 모습을, 신보수의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는 중의적인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딕 체니가 바로 심장이었으니까. 그의 심장을 꺼내서 보여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신보수의 심장은 적출당했고 다른 사람의 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 맥케이는 이념을, 이 집단이, 신보수, 네오콘 집단이 이념 따위 없는 집단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럼즈펠트의 태도 때문이죠. 우리의 신념은 뭔가요? 라는 어떤 나이브한 질문. 그 순진했던 딕 체니의 질문에 럼즈펠트가 깔깔깔깔 웃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는 식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념이 없다는 건 뭐냐면 부시, 딕 체니, 도널드 럼즈펠트 이런 애들은 어떤 이념도 신념도 없이 그냥 정권을 잡고 그냥 권력을 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맥케이는 그런 식으로 얘들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딕 체니는 뭐 먹을 거나 집어먹고, 부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고, 럼즈펠트는 소리나 지를 줄 아는 그런 인물들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가 신보수와 부시 정권을 그렇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는 입장이냐면, 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아무런 이념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념적인 근본이 되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본이 되는 자기들의 철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단지 권력욕만 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조금 더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시가 딕 체니를 찾아와서 부통령을 하라. 부통령을 하라는 이유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당신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부통령이 되어줘 라는 거고, 딕 체니가 볼 때는 부시가 허술해 보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서 승낙을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실험했다는 식으로 영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말 지상 최강의 어떤 바보 정치인들의 연합회다, 뭐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영화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딕 체니가 정말 영화에서 그렸던 것처럼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저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부시가 딕 체니에게 부통령을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딕 체니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부시가 찾아오기 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고, 행복은 끝나고 이제 부시가 오는데, 그만큼 이제 감독도 그걸 느낀 거예요. 딕 체니가 여기서 끝내도 되는 사람인데 왜 다시 정치를 했지?
그 질문을 아담 맥케이는 던졌지만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딕 체니가 단지 자신의 실험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의 철학이라거나 실험을 완수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노후를 골든 리트리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치판에 돌아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건 그런 거예요. 이제 딕 체니가 임명시키는 인물들 중에 보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인물들도 있죠. 지금 백악관 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볼튼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딕 체니 쪽 사람이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딕 체니를 말하는 데는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딕 체니가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좀 아담 맥케이 감독은 이 딕 체니라는 사람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당혹감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딕 체니는 너무 비밀스러운 인물이고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디 출신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냥 아내한테 점수를 따고 싶어서 그렇게 정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근본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유능함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큰 권력자까지 올라갔다. 뒤에 아무런 배경도 없이. 저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딕 체니에게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가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유능한 사람인 겁니다. 그의 어떤 유능함은 한 5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 욕구죠. 이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이유도 없어요. 권력을 가져서 자기에게 뭐 좋은 게 있어서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갖고 싶고 가져야 되고 이유는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그냥 가질 수 있으면 갖습니다. 부시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기가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부시 사람들 밀어내고 자기가 백악관을 차지해야죠.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고 눈에 기회가 보이고 부시는 바보고 허술하고 그럼 자기가 차지하고 왕노릇 하겠다는 거죠. 이 권력에 대한 순수한 욕망, 이 순수한 욕망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순수한 욕망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욕망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숨을 어떻게 쉬는지 인식하지 않잖아요. 딕 체니는 자신의 욕망을 욕망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거 권력 추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실하고 겸손합니다. 험블한 거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성실합니다. 하는 걸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커리어를 쌓고 끊임없이 일하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걸 얻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성실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 능력. 이건 영화에서 잘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도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죠. 언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좀 우리가 큰 정치인이다. 혹은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다 언어 능력은 회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가끔 그런 것들 나와요. 여당 대표들 이렇게 여당 야당 각 당 대표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화술이 어떤 면에서 뛰어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뛰어나고 이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언어 능력은 좀 당연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중함. 영화에서 아담 맥케이가 가장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죠. 9.11 테러가 났는데 변호사를 찾고 있는 신중함.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바라본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이클 무어가 바라본 것은 소름 끼치는 무능함. 9.11 테러가 났는데 동화를 계속 읽는 그 무능함. 도대체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건가? 라고 묻고 있지만 아담 맥케이의 시선은 9.11 테러가 났는데 변호사부터 찾는 이 사람의 이 냉철함은 뭐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눈치 보는데 딕체니만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거기서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신보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신보수주의자들은 법을 굉장히 중시해요. 보수랑 좀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 법을 아주 많이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법치야말로 최고의 이념이라고 믿어요. 법치로 가야 된다. 법대로 가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딕체니는 늘 생각합니다. 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바라보죠. 법적으로 부통령의 관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나는 누구의 지위를 받아야 하는가? 내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만약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그건 내가 해도 되는 거죠. 딕체니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남이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저걸 가져서 안 된다는 법이 없다면 내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과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 네. 거의 뭐 미래 예시에 가까워. 근데 이거 영화라서 그래요. 실제로는 이 사람은 예측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영화기 때문에 이제 딕체니가 성공한 것만 그리다 보니까 예측 추론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딕체니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아담 맥케이의 시선은 그 당혹감, 이런 정치인이 어떻게 있었을 수 있을까라는 당혹감과, 그리고 딕체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이 부분에서 저는 느꼈던 게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과거에 실존주의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나치 전범 재판을 간 거예요. 전범 재판을 갔는데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고문을 해서 그 독가스로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책임자였습니다. 수용소의 그 사형 책임자였죠. 그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경제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한 끝에 이제 그 샤워실에서 죽인 거죠. 왜 샤워실에서 죽였냐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샤워실로 가면 알아서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굳이 시체에서 옷을 벗기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죽어야 될 대상들이 알아서 옷을 벗고 잘 개서 넣고 들어가서 죽어준다는 거죠. 그럼 처리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아주 냉혈한 사람이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히만은 자기는 매우 성실하고 신을 믿고 그리고 좋은 가장이자 좋은 아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헤겔이 말한 것처럼 국가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 난 했을 뿐이다.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나 아렌트가 너의 죄는 무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의 평범성이었어요. 악의 평범성. 악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악인이 굉장히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맥케이도 비슷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평범한 가장, 굉장히 돈 많은 가장이죠. 네. 권력도 있으신 빽이 아주, 우리 아빠 빽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좋은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대할 때, 네, 딸을 대할 때의 모습, 요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담 맥케이가 가지고 있는 당혹감 중에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딸에 대한 태도죠. 이 사람은 지금 보면 그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트럼프 정권과 그 바로 전에 오바마 정권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잖아요. 다르는 태도가. 근데 딕체니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이 게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난 내 딸을 위해서 그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 즉 전략적인 판단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전술적으로 유리한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딸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수하게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딕 체니의 가슴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멎어있는 심장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버히트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딕 체니의 두 얼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딕 체니의 두 얼굴이죠. 가정 앞에서는 저렇게 상냥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가족들 앞에서는 상냥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일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무서웠던 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강하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지녔던 대통령보다도 강력했던 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남은 거죠. 바이스. 영화의 제목은 바이스입니다. 바이스라고 하는 건 대리, 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통령이 바이스죠.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그런데 바이스의 다른 뜻에는 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딕 체니가 악이라는 말인가? 부시 정권과 도널드 럼즈펠트는 악이었나? 그럼 그들은 왜 악이 되었을까? 그 악의 근원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시 정권은 악이었을 수 있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물론 9.11 테러를 뭐 부시가 뭐 잘못해서 당한 건 아니지만 9.11 테러 이후에 정말 뜬금없었던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맞고, 카트리나 때 미국의 그 카트리나라는 대형 허리케인을 맞았을 때 미국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온 이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건, 세계 금융위기를 방지하지 못한 부시 행정부의 모습은 정말 악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악의 근원, 그 악을 행했던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에 대한 이념적인 토대를 밝히지 못했던 것, 철학적인 토대를 밝히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딕 체니죠. 딕 체니가 마지막에 결국 이야기를 합니다. 카메라를 보고 당신들이 나를 뽑은 것 아닌가. 저는 여기서도 아이히만을 생각했어요. 아이히만은 국가가 나한테 시켜서 내가 한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좀 더 나갔죠. 딕 체니는. 니들이 우리를 뽑았고 우리는 신념대로 한 거죠. 그 신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념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마지막으로 남긴 하나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결국 딕 체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전 이 영화가 절반짜리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절반짜리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딕 체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가진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딕 체니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정확히 어떤 지시를 했고 이런 부분을 영화가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서류를 만들었고 어떤 서류를 숨겼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결말이 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은 가장 의미가 큰 엔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엔딩 크레딧 나오기 전에 나왔던 이 장면이 가장 뜻깊은 장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장 큰 장면이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처음에 다리 부러진 사람도 좀 큰데 왜 큰 장면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아담 맥케이의 시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세 가지 분류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뭐죠? 이건 좌파들이 하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쪽은 힐러리가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힐러리가 대통령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분노의 질주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수 쪽으로 경도화된 사람. 그리고 또 왼쪽으로 진보 쪽으로, 정확히는 리버테리안이죠.
아무튼 그쪽으로 좀 경도된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지적이 왜 제가 정확했다고 생각하냐면 신보수의 전략이 그거예요. 신보수의 전략이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을 조정하고 거기서 자신의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즐겨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정치와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죠. 모든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념과 철학을 동의를 구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누고 싶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것, 3대 악의 축과 악의 축이 아닌 것, 뭐 이런 걸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영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아담 맥케이의 시선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가능성이라는 건 영화를 보고 나면 결국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판단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영화니까. 그렇죠? 결국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한 편 보고 뭐 영화 보고 생각했지만 어벤져스는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거라는 뜻이죠. 아담 맥케이의 말은.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좀 엄숙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 좀 칭찬하고 싶어요. 내 영화가 세상을 바꿀 거야.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결국 다들 분노의 질주 어벤져스 기다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씨앗을 뿌려는 본다 라는 식의 그런 태도, 쿨함, 그게 아담 맥케이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빅쇼트만큼 훌륭하진 못했지만 바이스도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굉장히 바쁩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적고 질문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신 분께는 영화 관람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출의 기발함에 대해서 좋았다는 평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없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작 빅쇼트를 보셨으면 빅쇼트에서 나왔던 연출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에 대해서 예시로 드는 장면들, 마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쭈루룩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독특했던 연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연출의 힘, 그런 편집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이 지루할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그런 어떤 연출들을 통해서 재밌게 그리고 보기 좋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라서 연출의 독특함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낚싯바늘이라든가 낚시하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물고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어요. 참 정말 재밌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징일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낚시 같은 경우는 이 뭐라고 할까, 딕 체니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타이밍을 낚는 그런 부분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낚시 장면을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낚시라고 하는 건 항상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때가 지나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가 정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때를 기다릴 때 낚시를 하는 모습으로 어떤 한가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그러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딕 체니라는 인물이 가족을 사랑해서 권력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후반부에는 딸을 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동성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를 딕 체니가 승인한 것처럼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이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뭔가 포인트 설정이 혼란스러웠는지 라이너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악의 이중성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악의 이중성. 그러니까 딕 체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딕 체니가 그 딸을 위해서 권력을 포기하는,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딸을 위해서라고 본 아담 맥케이의 시선은
좀 너무 순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딕 체니는 매우 유능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승산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산이 부족하다, 딸 문제도 있고 자신의 과거의 비밀, 딕 체니는 비밀스러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공화당 경선에만 나가도 다 털립니다. 털리지 않을 수 없죠. 그걸 털리고 나서 자신의 승산을 생각했을 때 승산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면 승산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물러나는 것보단 내가 딸을 사랑해서 라는 게 명예로운 죽음이죠. 딸에게도 생색낼 수 있고, 저는 그런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딕 체니를. 그래서 저는 제 해석은 그렇고, 이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빅쇼트에서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화 극중에서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레이션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 도중에 군인으로도 참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고를 당해서 심장도 적출당하고 그런 상황이 나와서, 여기서 영화에서 나레이션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나레이터는 일반적인 나레이터, 어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나레이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영화의 진행을 위해서 어떤 전지적인 시점에서 만들어낸 나레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역할로 분해서 나와서 영화를 설명하는, 예전에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EBS 같은 그런 교육방송류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진행자, MC죠. 진행자가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분해가면서 이제 나레이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사슴이 나오면 사슴 문장을 해가지고 사슴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상징을 부여받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분 질문 듣고 생각난 건데, 크리스찬 베일이랑 에단 맥케이 인터뷰 형식을 했던 게,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하기로는 이제 트럼프와 딕 체니를 비교하면서 딕 체니는 파워 오브 사일런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던 부통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굳이 승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도 어떤 자기의 힘이 다 영향을 미치고 그걸 승인해준다, 이런 메시지를 일단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낚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지 부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계속 이제 혼자 생각하면서 미끼를 던지고 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해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낚은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해석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너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속 부지런하게 영화 리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리뷰어들 보면은 인기 있는 영화만 그런 위주로 이제 개봉되자마자 이렇게 리뷰가 올라오는데, 라이너 선생님은 좀 계속 다양한 영화들을 그때그때 제일 부지런하게 좀 리뷰를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앞부분에 낚시라든지 이런 부분 해석하신 거는 정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이제 포스터 사인은 원래 우리가 하던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킬링 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킬링 디어니까요. 그때도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